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자, 지금까지 너무 지루했죠? 예, 3단원 할 때 진짜 엄청 지루합니다. 내용도 정말 많고.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 이게 시험 문제 완전 단골 손님이죠. 무조건 항상 100%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의도적으로 유래됐다는 거는 내가 집어넣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집어넣은 게 아니지만 자체 화학 반응으로 일으켜서 이러한 물질들이 생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의도적으로 유래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은, 카드뮴, 안티몬, 비소, 니켈, 납, 디옥산, 부탈레이트류, 그 다음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검출 허용 한도까지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외울 때 첫 글자만 많이 외워요. 수카, 안비니 딱 끊고 납디프메포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그 다음에 숫자도 따로 외워요. 1, 5, 10, 10, 10, 20, 100, 100, 0.2, 2000 이런 식으로 수험생들이 이 방법이 제일 쉽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일 많이 외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수카, 안비니, 1, 5, 10, 10, 10, 20 옆에 수치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지만 돼요. 여기서 항상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 보면 그람당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람당 1 마이크로그램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4단원에서 보면 여기에 그 응용돼 갖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50g의 크림을 검사했는데 수은이 전체 50g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50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1g당 1 마이크로그램에 해당이 되죠. 전체 그램에 대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램당에 대해서 나왔는지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돼요. 그램당 1 마이크로그램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4단원에서 좀 헷갈리게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기출문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밑에 보면 친절하게 마이크로그램은 ppm하고 똑같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ppm으로 바꿔가지고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사악하죠. 사악합니다. 자, 팁에 보시면 메탄올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뭐 변성제로 사용했을 때 5% 사용 가능하다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5%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내가 집어넣으면 안 되고 내가 이 알코올이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샀는데 이 메탄올이 5% 정도 들어있다. 이거는 이 원료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5%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넣는 거는 안 돼요. 내가 넣는 거는. 자, 미생물 허용 한도도 있죠. 미생물 허용 한도는 1000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램당 1000개 이하가 기본에 해당이 되고요. 영유아하고 그 다음에 눈 화장용은 50% 디스카운트입니다. 500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외우고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휴지. 물휴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입이나 뭐 이런데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균 및 진균을 각각 100개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1000개, 500개는 합해서 지금 그 수량을 얘기한 거고요. 물론 뭐 군집수를 지금 얘기하긴 한데 여기서는 물휴지는 세균과 진균이 각각 100개씩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대장균, 녹농균, 항색 포도상 구균은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화장품법에서 나왔는 병원 미생물로 보시면 돼요. 병원 미생물. 우리가 유해 화장품에서 보면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벗어난 경우에 나 등급에 해당이 됐었죠. 거기에서 보면 이 미생물 기준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나 등급에 해당이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4번에 나오는 대장균, 녹농균, 항색포도상 규균이 한 개라도 검출이 되면 다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균은 균을 옮길 수 있는 뭐 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원균으로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오염의 종류는 1차 오염과 2차 오염이 있습니다. 1차 오염은 제조소에서 오염이 되는 거고요. 2차 오염은 소비자가 사용 중에 손가락 갖고 찢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오염되는,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2차 오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미생물 종류에 보면 세균과 진균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균, 진균 검사를 여기에서 보면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세균, 진균 검사, 여기 지금 이렇게 꺼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 줄이 덜 꺼진 것 같아요. 자, 세균의 종류는 박테리아가 있고요. 우리가 이 진균 검사는 실시할 때 보면 이러한 효모나 곰팡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각의 특징 같은 걸 보면 이 효모나 곰팡이는 전분과 당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런 푸른 곰팡이 보면 빵에 되게 많이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빵에 많이 피기 때문에 이 전분 성분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효모를 뭐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 보면은 만들 때 보면 설탕 많이 집어넣어 갖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설탕 당질 부분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디다균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균은 박테리아 균들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위에 나왔는 이런 병원균들도 세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생물에서 일반 세균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얘는 병원균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세균과 진균의 특징에 대해서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균, 진균 검사할 때 배지를 배양할 때의 온도라든지 또는 얘네들이 좋아하는 물질로 우리가 배지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좋아하는 물질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량 부분. 우리가 이 화장품을 1차 포장, 충전이죠. 자, 1차 포장할 때 보면 이 내용량이 제대로 있나 없나 중간에 우리가 실험을 실시해요. 뭐 보통 뭐 30분마다 실시하는 데도 있고요. 뭐 시간당 실시하는 데도 있고 기계의 뭐 속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든 법령상 나와 있는 거는 97% 이상 돼야지만 적합 판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량할 때는 이 시험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무작위로 3개를 가져와서 평균을 내요. 뭐 예를 들어서 50g짜리를 담아야 되는데 50g짜리의 그 97%는 얼마죠? 계산기로 좀 두들겨 보겠습니다. 늙어가지고 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50. 그러면 48.5g이거든요. 그러면은 48.5g 이상만 나오면 적합 판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97% 이상이니까. 근데 내가 화장품을 3개 무작위로 갖고 와서 실시했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뭐 51g 나오고 뭐 48g 나오고 그 다음에 뭐 50g 나왔다 이러면은 얘를 다 더해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했을 때에 48.5 이상이 나오면 적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8은 사실 48.5보다도 적기 때문에 얘 제품 한 가지만 보면 부적합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에서 적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3개를 측량했는데 48.5보다도 적다, 미만이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 6개를 더 갖고 와서 9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봅니다. 그래서 9개를 갖고 왔을 때에 97 이상이면 적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7%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pH 기준. 자, pH라고 하면 수소 이온 농도를 의미하죠. 수소는 물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장품에 물이 혼합되어 있지 않으면 pH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눈화장용 중에서도 물이 들어가지 않은 성분들, 뭐 파우더류라든지 파우더 팩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이 없죠. 이런 것들은 pH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법령으로 정하는 pH는 3에서 9에 해당이 되죠. 3에서 9 이것도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만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거나 씻어내는 제품은 3에서 9가 해당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물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 pH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고요. 씻어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그 제모제 같은 경우에는 12.7 미만으로 우리가 만들면 그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9를 넘어서는데도 가능한 거죠. 바로 씻어내는 제품이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성 성분의 함량 이거는 뭐 사용 한도가 있는 경우는 한도를 지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했는 함량만큼만 사용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유리알칼리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 보면 지방산에다가 알칼리 제품을 넣어가지고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이게 다 비누화 반응을 다 해야지만 되는데 덜 하고 남아있는 꼴통 성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알칼리 성분들을 우리는 유리알칼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화장 비누의 경우에 0.1% 이하가 있으면 적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자, 이것도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여기 헤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머리에 사용하는 빠마약하고 눈썹에 사용하는 빠마약을 구분하기 위해서 최근에 눈썹용 빠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헤어를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혹 고난이도 문제로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실 분들은 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정리가 우리가 이 상권에 보면 그 암기 족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정리해서 넣어놨을 거예요. 굳이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위에 고시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성분들을 알아볼 때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한 시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납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측정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TT존법, 원자흡강 강도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 항상 영어가 뒤에 나옵니다. 영어가. 그래서 AAS, ICP, ICP-MS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보면 지금 납하고 니켈 그리고 비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밑에 보시면은 안티몬도 해당이 되고요. 자, 카드뮴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납, 니켈, 비소, 안티몬, 카드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DT존법은 납, 비색법은 비소, 수은은 수은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뭐 시험 문제 안 되겠죠. 자, 디옥산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법, 그 다음에 메탄올도 있고 포르말데하이드, 부탈레이트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머리 좋으면 이거 뭐 다 외우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시험 문제는 중복되는 거 이거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DT존법이 아마 출제가 한번 됐을 거예요. DT존법. 납이라는 거. 다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는. 자, 미생물 한도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검사를 할 때는 희석액을 만들어 가지고 배지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배지는 세균 배지도 있고 진균 배지도 있겠죠. 그러면 세균이 좋아하는 밥으로 이 배지를 만들고 진균이 좋아하는 밥으로 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배지를 만들 때 보면은 자, 한천평판 도말법이라는 게 있고요. 한천평판 희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어떤 시험법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 3회 때 보면 여기서 조금 어렵게 좀 나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죠? 자, 세균에 보면 레틴, 대두, 레틴 해가지고 다 콩이죠. 그죠? 콩. 세균은 콩을 사랑하고요. 자, 진균은 보면은 포테이토, 그 다음에 포도당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하고 당 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배지는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배지를 우리가 이 배양할 때 온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30에서 35도로 48시간. 요게 바로 세균 배지에 배양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진균은 20에서 25도씨에서 5일간 배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관식으로도 출제가 됐었고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거는 세균이나 진균을 개수를 헤아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개수를 헤아리는 거. 우리가 세균, 진균은 사실 한 개, 두 개 이렇게 헤아리가 되게 어려운데 군집락으로 우리가 개수를 헤아리거든요. 군집락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뭉쳐져 가지고 여러 개가 모여서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락 자체를 우리는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FU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군집락수를 의미합니다. 자, 평판당 300개 이하의 군집락을 최대치로 하여 총 세균수를 측정한다. 자, 진균수 같은 경우는 100개 이하의 CFU를 최대치로 하여 진균수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균은 300개 이하, 진균은 100개 이하.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 3, 4회 때는 보면 여기까지 이거까지 시험 문제 지금 출제됐었죠. 그죠? 특히 요게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까지 다 외워서 이거를 계산해야 되나요? 그냥 여기는 저는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워서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외워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가 이 화장품이 뭐 몇 그램짜리 뭐 누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8,800개 뭐 2,900개 다 보면은 부적합이죠. 부적합. 뭐 우리가 눈화장용이나 또는 아기용 같은 경우에 영유아용 같은 경우 500개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일반 화장품은 1000개 이하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880개니까 이거는 뭐 일반용은 적합이 될 수가 있고 뭐 영유아나 눈화장용은 부적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나온다면 아마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다시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계산할 때 문제당 우리가 이거 잡아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한 문제당 거의 1분꼴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거의 뭐 서너 문제 풀 수 있는 시간도 오버가 되는 거죠. 외우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안 외운 사람들은 거의 뭐 10분 이상 그냥 소요한다고 보셔야 되죠. 안 해온 사람들은 볼 때 자꾸 뭐 이거 체크했다 저거 체크했다 막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모르는 문제는 2번 봐도 3번 봐도 영원히 모릅니다. 그냥 한번 깬또는 영원한 깬또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깬또 짚었으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이거 무조건 다 외우겠어 이런 사람들은 위에 있는 이걸 외우고 이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되는 거죠. 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전체 이 균의 균 개수죠. 균 개수 나누기 배지 개수 곱하기 희석 배수 그 다음에 나누기 이 뭐요 각 배지에 그 접종했는 부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에 요 계산 방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mm에 3개 배지에 나누어 접종했을 때는 또 달라지죠. 그죠? 3개의 배지 했는 경우에 또 다르게 나왔고 그 다음에 10배 희석했는 금액 1mm씩 2번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에도 다릅니다. 근데 이거 다 외우는 시간에 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숫자 보면 1550 뭐 나온다면 여기랑 똑같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적합 아니면 부적합 둘 중에 한 문제겠죠. 적합 아니면 부적합. 예, 아니면 이 부분을 외워가지고 이거랑 다르면 무조건 다 부적합이다 이렇게 적으시든지 이거는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존에는 푸는 방법을 일일이 제가 다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고 또 문제를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한 20-30%를 덜 풀고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합격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예, 저는 계산은 다 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추세도 좀 문제가 좀 쉬워지는 추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죠. 계산하는 게 거의 다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지의 성능 및 시험법 적합성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앞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정리되어 있는데 예,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제가 출제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정 균 세 가지는 균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라도 그 검출되면 안 됐었죠, 그죠? 이 병원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주관식으로 출제될 때 하나를 갈로로 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균 세 가지는 다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밑에는 친절하게 제가 균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그래서 교재에서 빼버릴까 생각도 요즘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용량 부분. 자, 내용량을 보시면은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목적 부분에서 보시면 침적 마스크는 우리가 지제체를 빼고 그 안에 있는 내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지제체의 무게도 따로 측량을 하고 그 포장재도 따로 측량을 하면 나머지 그 지제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몇 그램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는 대부분 한 25g 전후가 들어가 있죠. 예, 25g 전후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25g 이렇게 적혀 있다면 예, 나머지를 다 빼고 순수 안에 액체만 몇 그램 들어있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액체를 재기 위해서 지제 자체 이걸 꽉 짜가지고 부직포를 짜서 뭐 액체를 받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 거죠. 다 안 짜지잖아요, 그죠? 그게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직포하고 포장재하고 이걸 각각 따로따로 다 무게를 측량을 해서 전체 무게에서 빼면 예, 액체 무게가 나오는 거죠. 자, 용량으로 표시된 제품일 경우 비중을 측정하여 용량으로 환산된 값을 내용량으로 한다.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뒷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에어로졸 제품은 용기에 충전된 분사제를 포함한 양을 내용량 기준으로 하여 시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사제를 포함한다. 한 번도 출제 안 됐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3번 주의해서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아까 앞에서 예, 봤던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용량으로 표시된 제품, 질량으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용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우리는 뷰렛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50ml 이상인 경우에는 메스 실린더를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지만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예, 방법을 제가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화장품에 보면 어떤 제품은 뭐 50ml로 적혀 있고요. 어떤 제품은 50g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용기에 뭐 알로에 겔을 담는다고 한번 해볼까요? 알로에 겔을 만약에 여기에 뭐 이게 300통이에요. 300통인데 내가 여기다가 300g 이렇게 만약에 표시했다. 실제로 측량해 보면 가득 안 당기고 한 70%? 한 요 정도 당길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보면은 이 덜 당겼다고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걸 가득 담아야 되는 거죠. 가득 담으면 이 용기가 이제 300ml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가득 담아서 300ml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적게 담아서 300g으로 표시할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저는 가득 담아 가지고요. 가득 담은 상태에서 무게로 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0g, 300ml가 아니라 뭐 400g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램이나 밀리리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기에 50ml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포장하는 팀들한테 야 이거 50ml씩 담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측량을 해요, 그죠? 그 저울로 일일이 달아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램수로 바꿔줍니다. 그램수로 바꿔줘야지만 측량하는 사람들이 이 측량기를 조절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실험하는 사람들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내용물의 부피를 측정을 해요. 아니 비중을 측정을 합니다. 비중계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근데 시험 칠 때는 비중계가 없으니까 비중을 항상 가르쳐 줍니다. 비중이 이렇게 돼 있고 100ml인데 몇 g을 퍼담아야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비중 계산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ml 곱하기 비중은 몇 g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비중 곱하기 부피는 질량.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똑같이 출제가 되니까요. 숫자만 바꿔서 나오니까 뭐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문제를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자,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때는 길이를 측정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자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길이나 두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뭐 용기 두께, 지름, 뭐 종이 두께 뭐 이런 것들 측정할 때 보면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고 있죠. 하장비누에 보면 우리가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중량하고 건조 중량하고 둘 다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조 중량이 실제의 내용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자체 내에 실험실에서 쉽게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요런 방법을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 실험실에서 거의 다들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요즘은 또 비누 제조업으로 오픈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죠. 그래서 정수 자리까지 표기하고 반올림 한다라는 거 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아 밑에 거나 헷갈려서 나는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때리치우세요. 제가 항상 매번 얘기하지만 외워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때는 가감히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안 외워지는 거 계속 붙잡고 있고 뭐 대충 외워봤자 시험 치면은 다 틀리죠. 그죠? 자, 우리가 이 건조 중량 측정하는 방법 보면 검체를 작은 조각으로 자른 후에 10g을 0.01g까지 측정하여 접시에 옮긴다. 아주 미세하게 지금 측정을 다 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0.01g까지 측정되는 저울에다가 10g을 달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0g을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103도에서 102도 우리는 보통 실험할 때 한 105도로 우리는 오븐기를 맞춰 놓거든요. 105도 오븐기에다가 1시간 동안 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검체를 꺼내 가지고 냉각을 시켜요. 냉각 시킬 때는 데시게이터에다가 그 실리카겔을 넣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넣어서 냉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에 있는 수분을 다시 잡아 당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검체를 꺼내서 한번 냉각을 시킨 뒤에 다시 한 번 더 오븐기에 넣어서 구워요. 105도에다가 다시 1시간을 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데시게이터로 옮긴 후에 식히죠. 충분히 식힌 뒤에 이제 그 질량의 차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던 중량과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오븐기에서 구웠는 그 무게 차이를 측정을 해봅니다. 이때 자, 이해의 측정에 있어서 무게의 차이가 0.01g 이내가 될 때까지, 즉 첫 번째 굽었을 때하고 두 번째 굽었을 때하고 이
두 번째가 여기입니까? 이 차이점이 0.01g 이내가 돼야지만 정상으로 꼽힌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되게 크다. 이러면은 1시간 동안 더 굽어야 됩니다. 1시간 동안 더 구워가지고 차이점이 0.01g 이내가 되면 완료된 거예요. 이게 이제 건조 중량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0.01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105도에서 1시간 구워서 0.01 이내의 차이점이 나오면 이거는 비교해서 적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pH 시험법. pH 시험법은 보시면은 검체 2g을 100ml 비커에 넣고 물 30g을 넣었다. 즉 검체와 물의 양을 보면 1대 15로 되어 있죠. 그죠? 1대 15로 희석을 해서 100ml 비커에 넣어 가지고 pH를 측정한다. 이거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2, 그 다음에 30, 물 30, 그 다음에 비커 100 이거 다 외우셔야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출제되는 건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리알칼리 시험법은 두 가지가 있다. 에탄올법과 염화 발윤법이 있다. 에탄올법은 우리가 이 딱딱한 비누에 해당이 되죠. 이 나트륨 비누에 해당이 되고요. 이 가성소다로 만든 비누라고 보시면 돼요. 염화 발윤법은 연성 칼륨 비누 또는 나트륨과 칼륨이 혼합된 비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물비누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성 가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가성 가리와 가성 소다를 혼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투명한 비누, 투명 MP 비누, 멜트 포인트라고 해서 녹여서 하는 비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비누들은 보면 우리가 이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를 혼합해서 많이들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염화 발윤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성가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염화 발윤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성소다만 가지고 만들면 에탄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상세하게 외우시는 분들은 보면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외우시는데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이 비누를 만들 때 보면 아까 제가 지방산에다가 알칼리 제품을 넣어가지고 비누와 반응을 일으켜서 비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우리가 그 알칼리제가 가성소다나 가성가리를 사용을 했었죠. 요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산화 칼륨,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가성가리 다 정답을 해줬고요. 수산화 나트륨,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가성소다 모든 걸 적던 다 정답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리알칼리 시험법은 뒤에 있는 시험 설명이 나오면 에탄올법이다. 뒤에 게 나오면 염화 발윤법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아직 출제는 한 번도 안 됐어요. 자, 점도 측정법. 당연히 점도계를 사용하겠죠. 점도계로 측정을 합니다. 자, 점성은 면의 넓이 및 그 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의 속도 9배에 비례를 합니다. 그 비례 정수를 절대 점도라고 하고요. 일정 온도에 대하여 그 액체의 고유한 정수에 해당이 됩니다. 단위는 포아스, 센티포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절대 점도는 같은 온도의 액체의 밀도로 나눈 값을 운동 점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스톡스 또는 센티 스톡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객관식으로 나오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자, 연모력 시험법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말면 됩니다. 연모력은. 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머리 아프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